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기소하는 거고 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불기소하는 거지. 네. 아니 왜 일을 이렇게 하냐. 아, 자신 있게 그때 했어야지. 네. 그러면 네. 정말 이재명 대표 외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대안이 없어서 대표를 연임해야 되는 게 맞다면 더불어민주당 진짜 국민의 힘만큼이나 한심한 정당이 삼석밖에 안 되는 개혁신당도 이준석 대표가 연임 안 했어요. 근데 사실 민주당에 대안은 있죠. 뭐 있죠. 추미애 대표도 계시고 개혁신당은 좀 외로울 것 같아요. 국민의힘하고도 같이 야, 하기가 어렵고 음. 야육당하고도 같이 하기 어렵고 네. 외로워도 슬퍼도 울진 않아야죠. 아, 캔디 정신이에요? 네, 이 목요일 이제 또 다시 한번 좀 뜨거워져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분들 나오실 때 거의 동접자는 늘 최고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정말 감사한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우리 정치용장의 김용남 개혁신당 전 정책위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거보다는 용방불패 TV 김용남. 전업 유튜버예요 이제. 이거 용광물배 TV 거기도 이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방송 일정 뭐 이렇게 해갖고 그 혹시 우리 거 있나 없나 제가 또 찾아보면서 있잖아요. 네, 항상. 조마조마했는데 네. 있더라고요. 있고 실시간으로 막 구독 동접자를 땡겨요. 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7만 넘겼어요. 네. 구독자 7만이요? 네. 빠르다. 이야, 진짜 빠르다. 용광물배. 아니 빠른 건 아니죠. 아니 뭐가 빨라요 그게. 빨라. 아니 근데 만족을 모르는 사람. 근데 완전한 유튜버예요. 네. 오자마자 오늘 동접이 좀 그래도 잘 나오네. 자 그리고 우리 장윤선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큰 돈 버는 유튜버시죠. 그렇죠. 아, 대형 네. 유튜버죠. 네. 네. 대형 네. 유튜버. 구독자 먼저 밝히고 가겠습니다. 20? 아니 무슨 48만인가 얘기예요? 그럴걸요? 아니에요. 46만 46만. 4천. 이야, 저 프로님 46만. 매일 아침마다 열등감 느끼죠. 왜 그러세요? 열패감. 대략 46만. 4배 정도 되죠. 네, 그 정도 장르만 되네요. 여의도에. 네. 눈물이 납니다. 아닙니다. 우리 그만해야 응원합니다. 되겠다. 왜 그러네요? 네, 안 되겠어. 출발은 장르만 여의도가 훨씬 빨랐는데. 비슷한 비슷한 시기였어요. 시기예요. 네, 시기는 맞아요. 비슷했고. 비슷했나요? 네. 조금 더 빨리 시작하신 거 뭐, 아니에요? 그게 너무 따지고 들으면 마음 중요하겠습니까? 네, 또 유튜브 전문 기자 우리 최윤경 기자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워낙 유튜브 많이 봐요 우리 최윤경 저 기자님이. 중독이죠 중독. 네, 중독이고 항상 대통령 컨텐츠 많이 네, 보시고. 항상 챙기고. 요즘 대통령 컨텐츠 중에 뭐 좀 재밌는 거 좀 있었습니까? 저는 빵 뜯어 드시는 게 되게 아, 인상적이었어요. 빵 뜯어 드시는 거. 일스탄 가셨을 때 처음에 이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네. 그 아이들이 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큰 이렇게 피자 떡 같은 거를 들고 있는데 네. 그걸 2번 이렇게 떼어 드시더라고요. 그게 전통입니까? 네, 그렇대요. 그게 거기 손님 맞이 전통이고 2번을 꼭 떼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조차도 너무 좋았어요 우리 최윤경 기자는. 항상 챙겨보고 있어요. 최윤경 기자는 정말 대통령 사랑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항상 심지어 꿈도 꾼대요. 대단한 분입니다. 복권 사야겠어요. 복권 사요. 대통령 참 얘기나 대통령 그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인기 많은 사람들 투표했다면서요? 네, 오. 맞습니다. 네. 한국인이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 네. 투표를 했는데 네. 투표가 아니라 이게 면접 조사였대요. 그러니까 더 진지하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진짜 받은 거죠? 네, 제주를 제외하고 나서 만 13세 이상 1777명을 네. 면접 조사를 했는데요. 네. 한 열흘 넘게 했는데 그 결과 1위가 누구일 자 것 이제 한번 같으세요? 맞춰볼까요? 누구일 우리 것 같으세요? 장윤성 기자님 누구 가수입니까? 김대중 대통령? DJ. 네. 자 그리고 김용남 의장님은요? 그 몇 년 전부터 트렌드가 형성된 것 같아요. 아. 항상 1위는 몇 년 전부터는 노무현 대통령. 네. 그래요? 네. 몇 년 전부터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1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오. 31%. 자 그럼 꼴찌 맞추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김용남 의장님. 꼴찌. 발표된 등수 딱 10명이에요. 그 등에 누가 있을지. 등 외에 윤보선 대통령이 등 윤보선. 역사충입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등 외일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장윤성 기자님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글쎄요. 지금 지지율로 보면 윤석열 어.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 윤석열 전두환. 네. 자, 순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1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 네. 2위는 박정희 전 대통령 24%고요. 3위는 김대중 전 임자. 3위는 김대중 한 명씩 나올 때마다 저 한번 한번 들어볼까요? 해볼까요? 자, 1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네? 네네네. 국민 여러분 노무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2위 2위가 박정희 전 대통령, 임자 나야. 3위 김대중 전 대통령. 디디입니다.
예, 그러지 않아요. 내가 더 비슷하겠다. 잘하시네요. 네. 4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 예, 다지마할. 아, 다짐말로 끝이야? 5위는 윤석열 대통령. 아, 5위가 윤석열 네, 대통령이에요? 2.9%. 내가 왜 5위야, 거? 참 이거. 자, 현 대통령 포함해서 저 물어본 거군요. 네, 네, 그리고요. 네. 그 이승만 전 대통령 가능합니까? 뭉치면 살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다음 박근혜, 이명박, 김영삼, 노태우 아. 이렇게 순입니다. MB는 한번 나와야죠. 네. 그래도. 누가 나오라고요? MB. 안녕하십니까. 내 몇이야? 한 7, 8위 하신 것 같은데요. 1.6밖에 안 됐습니다. 네. 해볼까요?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산소, 가스, 이산화가스. 아니 잘하지 그랬어. 우리가 어떻게 이 모양이 꼴이 된 거야? 아, 우리 재밌게 계시다. 아니 요새 동접자가 좀 늘어난 이유가 있었군요. 네. 이게 아, 재간둥이에요. 진짜 네. 재간둥이. 네, 최간둥이. 사실상 알고 보면 연예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요 순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의장님? 아우 동접자 계속 신경 쓰느냐고 만 명을 못 넘는 만 명을 넘겨야 돼. 만 명을 넘겨야 네. 되는데 근데 순위는 네. 그 보면 대통령이라고 인지도가 다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젊은 층에서는 그전 대통령을 잘 몰라요. 맞아. 그렇겠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현직 대통령이 인지도 면에서는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렇죠. 가장 최근에도 계속 들리는 이름이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 경우를 보면 네, 대학생인가요? 이제 아직은 이제 고딩이신가요? 들어갈 건데 네. 옛날 대통령들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직 대통령이 인지도에서 좀 유리한 어드밴티지를 얻고 5등을 하신 거 아닌가. 네네네. 어드밴티지를 얻어서 5등을 하셨군요. 여기 제일 이해 안 되는 프로테이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렇죠. 4위 문재인 대통령이 9%인데 네. 5위 윤석열 대통령이 2.9%니까 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5위다. 예. 근데 보통 이거 할 때 현직 대통령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민망합니다 지금. 네. 네. 자, 아니 그렇게 그리고 네. 5등 이하는 네. 다 고만고만. 그러네요. 별 의미가 의미가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 네네네. 네. 그리고 약간 이건 제 이제 추측이긴 한데 네. 어쨌든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에 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이보다는 좀 높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아. 면접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제일 존경하는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잘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 말은 일종의 네, 샤이 그렇죠. 지지자가 네. 있을 수 있다. 샤이. 그럴 수도 본인은 있겠죠. 본인이야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야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논외로 치는 게 맞죠. 논외로? 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역사의 기록으로는 남겨두긴 하지만 네네. 예, 그분의 과거사 네. 그리고 그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 최초 발표자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 5.18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떠난 분이기 때문에 이건 좋아할 빼는 게 수가 맞다. 없죠. 아, 예, 좋아할 예. 수가 없다.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최규화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네. 보자마자 그러네. 하더라고요. 이상민. 최규화 김무선 없어. 대통령도 네. 빠졌고 네. 최규화 네. 대통령 허정 대통령 없습니다. 이거 반성해야 대단합니다 됩니다. 지금 현대사. 허정이 없어요. 요즘 현대사 네. 공부예요. 네, 네, 홀릭입니다 네, 홀릭. 네. 자, 그러면 네. 대통령 얘기는 간단하게 저희가 네네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이제 본격적인 정치 관련된 이슈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 어떤 거부터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 적용해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결국에 이 대표가 동시에 지금 4개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요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어제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기소를 했다고 해요? 예, 검찰의 이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검찰이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기소를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네. 미루고 이제 이화영 1심을 보고 기소를 한 게 아닌가 딱 싶은데 요거 딱 타이밍을 보자마자. 보면 네. 사실은 신속하고는 거리가 멀죠. 네. 아, 그래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기소를 하려고 하면 이화영 부지사 기소할 때 같이 기소를 그렇죠. 했어야죠. 네. 이렇게 안 하거든요. 네. 통상 이렇게 안 했어요. 그 네. 전에는. 그러니까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네. 기소 불기소를 그때 결정하는 거지. 네. 일부 기소해서 그 사람에 대한 1심 판결을 보고 추가 기소를 한다? 자신감이 없는 건가?
이렇게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이상해졌어요. 아니 뭐 야당 대표니까 어쨌든 부담이 좀 많이 됐었나 검찰이? 아니 아니, 부담이 있든 없든 일단 증거를 갖고 증거가 네.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기소하는 거고 예.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불기소하는 거지. 네. 이렇게 한 경우가 어딨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 네. 아니 왜 일을 이렇게 하냐. 아, 자신 있게 네. 그때 했어야지. 네. 그러면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야? 검찰이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태도로 보이고요. 뭘 노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이런 거죠. 대통령 지지율이 21%까지 추락을 해서 석유가 등장을 했지만 사흘 사이에 그야말로 3일 천하로 검증이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지지율 돌파가 안 되니까 네. 이번 주 금요일 갤럽 조사를 앞두고 새로운 장면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아침 뭐 조간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하 모든 신문들이 몇 바닥씩 이재명 대표 재판 소식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나오는 제목이 뭐냐면 일주일에 4번 재판받는 사람이 당대표 해도 되는 거냐, 당대표 직무 수행이 가능한 그런 거냐라는 기사 있었죠. 이런 네. 의구심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재명 방탄을 얘기하지만 그 결국에는 대통령 방탄을 위해서 이런 사법적인 리스크까지도 동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국민적 의심이 가능하도록 네. 판을 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근데 검찰은 그러니까 기사 같은 데서 보면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이 정도로 중형을 받을 만큼 큰 죄가 인정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이거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던데 요거는 어떻게 맞습니까? 뭐 판결문 뭐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어우 판결문이요. 네. 거의 책 한 권이. 300종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그 끝에 붙은 것까지 하면 300페이지가 넘고 본문만 290페이지가 조금 넘는데 네. 정말 길더라고요. 아, 검찰이 문제입니다. 우리 때 검찰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는 정의의 기수였어요. 요즘은 증거를 짜맞추는 짜깁기 수사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도 멘탈의 왕이지만 이재명 대표도 정말 멘탈이 대단하다. 네, 그래 봅니다. 네. 검찰에 또 계셨었으니까. 뭐 대단하셨습니다. 예전에 근데 확실히 그 권력에 맞서서 정의감이 많았었어요 검찰이? 그런 척을 할 때도 있었죠. 검사선데 그걸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권력이 한참 피크를 칠 때는 잘 못 건드렸고 약간 내리막을 타기 시작하면 이제 여지없이 그래도 뭐 약간의 시차는 있었습니다만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정권 후반기에 보면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수사 그리고 네. 부패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맥이 좀 끊어졌었죠. 네네네. 어느 순간부터 좀 끊어졌었고 지난 정권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거의 다 끊어졌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는 부패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네. 물론 그 직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됐으니까 그게 네. 제일 큰 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한 7년, 8년째 뭐 네네네네. 수사다운 수사를 본 적이 없죠. 근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혐의 뭐 가볍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은 뭐 인정에 크게 논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인카드 받아서 썼으니까 그렇죠. 네. 뭐 쓴 거는 인정이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게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전후로 해서 네네. 썼으니까 네. 그거 유죄 인정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네. 아니 송금을 했어 인정됐어 그러면 그때 같이 기소를 해서 네. 같이 재판을 진행을 했어야지. 근데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났던 수원지법 형사 11부 네. 11부가 원래 형이 세기로 유명한 부거든요. 그래서 형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도합
9년 6개월 네. 딱 6개월 빠지는 10년이 선고되는 거 보고 역시 세긴 세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어쨌든 형이 센 거와는 또 별대로 유무죄 판단도 꼼꼼하게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일부 무죄 선고된 부분도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판결 자체에 뭐 큰 흠결을 찾기는 찾아보기는 어렵다. 뭐 제가 증거를 다 본 건 아니라서 네네네.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어쨌든 꽤 심도 있게 그 재판을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재판을 할 거면 같이 해서 해야죠. 같이 예. 판단을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수사를 한 거냐, 저는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찌됐든 제일 처음에 보면은 금융정보분석원 FIU죠. 네. 거기에서 이상한 자금 흐름을 쌍방울의 자금을 흐름을 보다가 그 중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튀어나오면서 이거 뭐지 하면서 들여다보면서 처음에 쌍방울 법카 뇌물 사건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이 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일파만파 된 거. 커진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첫 출발은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사비 대납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죠. 네.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변호사비 대납하는 그 주체였다 뭐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이 쭉 가면서 이게 벌써 몇 년, 3년째 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사건의 수사에서 북한으로 800만 불이라는 엄청난 금액,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00억 원 네네네네. 정도가 되는 금액이 북한으로 갔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무슨 용도냐, 어떤 용도냐. 그러니까 첫 번째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이재명의 방북과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팜 북한의 뭐. 스마트팜, 경기도 네. 스마트팜을 대납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김성태의 방북과 쌍방울의 스마트팜을 위한 사업이냐. 이게 스마트팜이라고 통칭할 게 아니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사업과 김성태가 추진하던 스마트팜 사업이 두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는 어찌됐든 북한이 이제 대북 제재를 받는 나라기 때문에 현금이 갈 수 없어서 시스템, 인력, 네. 그다음에 뭐 기구 뭐 이런 것들이 가서 그러니까 거기 이제 공사를 해주는 방식의 지원이었던 그러니까 일종의 대북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네. 하려던 거였고 쌍방울 김성태의 스마트팜 사업은 실제로 거기에 공장도 짓고 뭐 또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현출된 어떤 뭐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해외로 파는 것까지 네. 담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용도가 전혀 다른 건데 이게 착종돼서 마치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만 있는 것처럼 얘기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게 변호인과 민주당 네, 쪽의 네, 네.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500만 불은 스마트팜이라고 하고 300만 불은 이재명용이냐 그러면 김성태용이냐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중요한 그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나왔어요. 뭐냐면 국정원 문건과 국정원의 블랙 요원이라고 하는 김모 씨의 그 법정 증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밖에 다른 또 그 요원이 있었다는 거고요. 관련된 내용을 입증해주는. 거기에 보면은 이것은 김성태가 그 본인의 회사에 그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 블랙 요원 판단에 따라서 네. 그 뭡니까 그 국정원의 공작원 비슷하게 활동을 했던 협력자라고 하죠. 네. 그 사람이었던 이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해고하는 데까지 이르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을 해서 다시 설명을 하면 네. 이 사건의 본질은 김성태와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쪽 주장인 네네, 거죠. 근데 네. 검찰과 법원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안 한 건데 네.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죠. 그러면 국정원 문건이라든가 아니면 국정원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은 왜 억셉트를 인정을 안 한 거냐라는 문제 제기나 질문도 나올 수밖에 했었겠죠, 없. 뭐. 네. 아니 뭐 판단은 했겠지만 네. 그게 이제 들어있습니다. 전혀 수용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론의 여지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100억이나 되는 돈을 전화 두 통 받고 그냥 줬다. 그래서 제3자 뇌물이 해당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네네네. 지금 이제 뭐 여러 쟁점들을 좀 짚어주셨으니까 그럼 이제 이후에 민주당 혹은 뭐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재판을 출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출석해야 되고 이제 이거 방어 논리를 계속해서 또 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주일에 4번 정도를 재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네. 재판 지역 자체가 사실 서울중앙지검에서 싹 몰아서 하면 조금 수월할 수도 있는데 이 수원지법까지 이제 가야 되면 그 중앙지법, 수원지법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매우 피곤한 일정이 이제 예상이 돼 있는데 저는 이게 궁금했던 게 국정원 문건을 계속 민주당과 이제 변호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그걸 안 받아들일 때 또 설명을 했었어요. 이걸 왜 우리가 증거 채택을 안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증거로 채택을 했지만 신빙성이 없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 국정원 이 말을 한 제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진짜로 받아들이기엔 약간 부족했다라는 판단을 내린 상황인데 네. 2심에서도 이걸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유리할지에 대한 저는 의문이 좀 있어요. 항상 이 전략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것이 맞을까? 뭐 아니 근데 그거는 재판상의 전략도 있지만 네. 정치적인 전략이라는 또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화영 부지사나 민주당 쪽은 항소심에 어쩌면 대법원 올라가서까지 계속 그 주장을 할 거예요. 네. 이른바 체증법칙 위반이다. 대법원에서는 왜 그 하급심과는 달리 지금 심리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줄어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양형이나 이런 거는 그렇죠. 다툴 수가 없고 네. 이게 증거 판단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라는 거를 뭐 계속 주구장창 주장을 할 것이고 네.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이 재판은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끝날지 도저히 알 수 그렇죠. 없다. 네. 왜냐하면 그나마 이화영 부지사 관련 사건은 뭐 그것도 오래 걸렸습니다만 구속 사건이었잖아요. 네. 구속 사건이니까 좀 빨리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1심 선고가 난 건데 네. 이재명 대표 사건은 이게 따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트랙이 완전히 달라졌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 이재명 대표 뭐 매주 출석하라 그러면 출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현재 4개가 그 대북 송금, 그다음에 성남 FC, 성남 FC, 선거법, 대장동, 대장동. 백현동, 네, 대장동 백현동, 네. 그렇게 네 네 개가 위증교사. 있어요. 위증교사. 네. 이렇게 지금 그게 있는 있죠. 거고 이 중에 제일 결론 빨리 나올 게 뭡니까? 위증교사. 위증교사가 제일 간단한 빨리 나오는 사건이죠. 위증교사. 요거는 뭐 올해 아니 사실은 이것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위증교사 사건은 네. 그 녹취 파일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해서 통화한 녹취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오래 걸릴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걸리고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래대로 하면 뭐야 벌써 한 1년 6개월 전에 선거가 네. 났어야 확정 되거든요. 판결까지도 사실 갈 수 있었던 선거법 사안인데. 사건은 원래 빨리 하도록 네네네. 되어 있으니까. 근데 2022년 9월에 기소가 됐으니까 원래는 2023년 3월까지는 그렇죠. 6개월 선고가 됐어야 돼요. 네. 선거법 사건에 대한 네. 그 대법원 예규에 의하면. 근데도 아직도 선고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오래 걸리는 거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 최윤경 기자가 그 재판 관련해서 이게 유리할 거냐.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관련해서 궁금해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그 민주당과 그다음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판 절차와 검찰 수사 내용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가 네네. 많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기소할 때 네.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으로 뭐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 뭐 이런 걸로 기소를 했는데 네. 원래대로라면 실제로 뭐 북한을 접촉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그다음에 지금 재산을 해외로 반출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 네네. 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그 주가 조작 게 이제 그 범죄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2018년부터 꾸준히 그러니까 그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한 흔적이 있었고 네. 실제로 나노스라는 회사가 2018년도에 주가 부양으로 시총 3위, 2위 찍었던 네, 회사예요. 네. 원래 2,000원, 그러니까 2018년 이전에는 2,000원 미만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뭐 6,000 얼마까지 올라갑니다. 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가 조작 혐의가 실제로 위중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검찰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사실상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과 특검의 투트랙 전략으로 민주당은 이 사건을 좀 대응할 걸로 보인다. 뭐 이렇게 네. 보이고요. 네. 그리고 아마도 이 재판부에 대해서도 불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 사연이 많은 재판부였잖아요. 네네네. 부인이 나타나서 정신 차려 뭐 이것부터 네. 시작돼서 막 주목을 받은 거 이화영 아니겠어요? 주지사. 원래는 이제 네. 단순 뇌물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그러면서 이 문제가 일파만파 됐는데 그래서 원래 이 재판부도 기피 신청도 내고 막 그랬어요. 네네네네. 변호인이. 근데 이제 이 재판장이 법원장까지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 사건 반드시 마무리 짓고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세게 하고 갔는데 그럼 수원 고법 분위기는 어떠냐라고 네. 제가 물어봤더니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완고한 태도를 수원고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판 전략을 정교하게 네. 굉장히 잘 짜야 되고 네. 그러니까 초동부터 검찰이 기소를 왜 이렇게 했는지 특히 수원지검에서 술판 회유 사건 의혹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대목에 대해서도 차분히 꼼꼼히 따져보면서 가겠다라는 재판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똑같은 기시감이 들어서 그런데 그 김경수 전 지사 재판을 할 때도 제가 계속 재판을 들어갔었거든요. 네. 닭갈비에 너무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 변호인단이. 근데 제가 봤을 때 김경수 지사가 그 당시에 그걸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닭갈비 식사를 했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이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왜 지금 여기서 주요 변론 내용이 되는지를 잘 몰라서 닭갈비 상황 조금 이제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그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킹크랩을 보고 시연을 보고 할 때 네. 김경수 지사가 거기 찾아가가지고 닭갈비 시켜줬다. 그 시기에 같이 이제 보고를 받았느냐.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김경수 변호인단 뭐라 했냐면 그때 닭갈비 영수증을 갖고 오면서 그때 몇 명이 다 같이 그걸 먹었다. 그러면 이제 따로 김경수 지사와 뭐 그 드루킹 그 저기가 가가지고 우리 한 서너 명만 모여서 비밀리에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시간대가 안 나온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거 진짜 안 먹힐 것 같았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이제 그 전략을 계속 쓰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상의 그 재판을 한다는 거는 쟁점에 대한 나의 입장과 알리바이를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재판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이 닭갈비든 하여튼 뭐든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진다. 그 상대의 논리가 무너진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천착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재판의 본질이나 뭐 이 범죄상의 본질은 그것과 좀 무관하게 흘러갈 때가 많더라. 그러니까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입증하려면 내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다거나 네.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어떤 다른 증거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닭갈비를 시켜서 먹은 거는 먹으면서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먹는데 나는 다른 데 들어가서 보고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탄핵하기는 어려운 증거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연어죠. 연어. 연어. 이번에는 이 술판 닭갈비가 아니고 회유도 연어죠. 저는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술판 회유가 있었든들 어쨌든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증거 조작이 그렇죠. 있었는지 진술 조작이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없는 근데 거잖아요. 그 집 폐업했어요. 어디에? 연어집이요. 그 연어집. 연어를 상을 배달시켜 먹었다는 그 바꾸고 음식점이 그 집. 지금 없어졌어요. 네. 폐업했어요. 예. 그 얘기도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이런 거예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어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는 주요 쟁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검찰이 끊임없이 불러서 200몇 번을 소환을 하고 그 중에서 피신 조서를 받은 것은 19번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나오기가 어렵겠죠. 검사들이 뭐 진술을 제대로 할 리도 없는 네.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이건 뭐 특검을 하든 뭘 해서 따진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보자 진술 부족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국정원의 그 블랙 요원 김모 씨라는 분이 오랫동안 공작 업무를 했던 서기관급 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그냥 한두 해 왔다 갔다 했던 이런 아주 그 무슨 그냥 뭐 어떤 제보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대북 사업에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서기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이고 네. 이분이 재판정에 나와서 검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검사의 발언을 교정하면서 북한에서는 이런 말이 이런 뜻입니다라고 설명까지 하면서 법정 증언을 했다는 거고 네. 그런데 이 증언에 대해서 또 추가로 같이 그
부연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요원들이? 요원이 있는데 그 요원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재판부가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을 건실한 사업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을 건실한 사업가라고 보기에는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조폭 출신의 뭐 별의별 일을 많이 했던 범죄 한동훈 이력이 위원장이 많은 사람이지 깡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않았었나요? 깡패라고 했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건실한 사업가라고 통칭하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 맞아요라고 수긍을 할 것인가? 아 과연 이렇게 네. 의문을 표할 것인가? 이건 좀 판단의 여지가 필요해 아니,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람한테 듭니다. 법인카드 받아서 쓰는 사람은 또 뭐해요? 그게 한두 번도 네.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형님동생 것도 사실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매우 문제죠. 네. 민주당이 요걸 이제 기점으로 네. 대북 송금 특검법을 내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다시 조사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이건태 의원이 표적 수사 금지법, 김동화 의원이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오바예요.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가 만약에 민주당의 주장대로 조작이 됐다. 아니 그래서 법원의 검증을 받는 거잖아요. 1심, 2심, 3심에 걸쳐서 법원에서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가 뭐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믿을 만한지를 판단을 그것도 3번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법원의 판단과는 별도로 검찰 수사 단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특검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특검하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오바예요. 그건 법원에서 지적이 되겠죠. 뭐 1심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그러면 적어도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보기에 문제가 보이면 판결문에 적시가 되겠죠. 그거를 특검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네. 하는 거는 너무 심자랑하는 거 아닌가 여러 법들이 모르겠어요. 아마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그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또 당원당규 개정 작업이 빠르게 또 갔죠? 네, 가고 네.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근데 이 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이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지 말자. 대표직 사퇴 시한 관련한 요 당원은 개정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 다른 지도부가 이거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하는 게 오해가 오히려 더 없습니다. 욕을 먹을 각오를 가지고 가십시오. 아, 이 제목은 지금 우리 최윤경 기자 워딩입니까? 라고 하면서 착했- 박찬대 네.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들 앞에 나와서 네. 얘기를 했어요. 아. 이 대표가 너무 이걸 반대했다. 이 개정은 하지 말자고 네. 했다.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일찍 먹는 게 낫고 네. 매를 맞더라도 일찍 맞는 게 낫다. 그냥 네. 욕 먹으시라고 했다. 이 대표가 너무 착하다. 나보다 더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박찬대 의원이 네. 기준을 너무 낮게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박찬대 의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네. 민주당을 비롯해서 여의도에 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네.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 박찬대 의원보다 덜 착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 아, 그게 어려워요? 몇 명 안 나올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아. 정말 착한 모두가 착한 아, 이게 뭐 그럴 수도 네. 있는데 이런 네.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오히려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 안 될 대표한테. 것 네.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네.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왜 이렇게 판단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의총장에서는 원내 총무라는 표현을 스스로 쓰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어머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거야? 막 이런 소리가 의원들 그건 사이에서 진짜 옛날 용어인데. 네. 옛날 낮은 그 자세로 총재 이 시절의 말이에요. 용어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총재 스스로. 김대중 총재 시절에는 원내 총무였고 네. 국회의원 당선되면 배지 달아주고 국회의장 이렇게 임명하고 뭐 이러던 시절에 쓰던 말인데 뭐 너무 착해서 그런 건지 겸손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부적절하다. 네, 매우 부적절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오랫동안 그 민주정당임을 스스로 자임해 왔어요. 네. 그러면 민주주의의 원칙과 이런 것들을 훼손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기준이 이재명 대표여서는 곤란하다. 아니 착하고 안 착하고가 왜 중요합니까? 뭐 착한 사람들만 국회의원하고 뭐 네. 그럼 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식의 정당을 갈 거냐 아니면 미국식의 어떤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갈 거냐 그거에 따라서 과거에는 뭐 당원 중심 독일식 무슨 뭐 삼인주의의 그런 모델로 가야 된다 뭐 부끄라파 모델이 좋다라고 한참 동안 얘기하다가 무슨 유행 옷
유행하듯이 네. 그렇게 가다가 또 한동안은 원내 정당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원내대표 뽑고 막 이렇게 강화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가야 된다. 저는 당연히 그거를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의 당원들만 대표해서 선출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구에서 인구 20만, 뭐 적게는 15만, 많게는 20만의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네. 국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만 대표해서는 곤란한 거죠. 예, 전체 국민들 다수의 이익이 뭔지 그리고 지지는 그들에게 받았을지라도 그렇습니다. 대표는 예, 결국 이제 해야 되는 아니 거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수층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네네.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 다수의 이익에 복무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 원칙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이제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선과 당권 분리의 뭐 그 원칙도 조금 양보를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장벽들을 싹 이게 좀 치워주는 느낌으로 당원 당규를 좀 개정한다 이런 이제 비판이 있는 거죠. 저를 아무래도. 보시고 네 그런 비판이 있네요. 네. 그렇다고 제가 그렇다고 여기서 겁니다라고 이제 마침표 찍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 네, 물음표로 여기 아니, 갑니다. 근데 제가 드는 의문은 네. 네. 지금 민주당 돌아가는 걸 보면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비춰지는 건 하지 마. 그니까요. 나 이런 거 네, 필요 없어. 네. 그런데 밑에서 다른 최고위원들이나 아니 원내대표가 되옵니다. 무슨 얘기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로 충성심이 많은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국회의원들이나 네. 당직자들이 많으면 네. 당 대표 이번에는 딴 사람한테 좀 맡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근데 진짜 절대 못 믿는 것 같던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죠. 아니, 전 제일 궁금했던 게 이게 어쨌든 당 대표가 지금 여기서는 제일 힘이 큰 거잖아요. 이 권한 그렇죠. 체제 자체가. 근데 대표가 이것도 내가 안 하고 싶은데 하지 말자고 하는데 밀어붙여서 막 밑에 최고위원들이 밀어붙여서 하고 그 대표도 연임을 나는 진짜 고민되고 안 하고 싶은데 막 너무 원하니까 하고. 근데 이런 구도는 너무 그냥 올드 패션. 그 민망하다. 그냥 차라리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그냥 권력 의지가 없는 당 대표가 있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건 그러니까 하시게 그러니까 되거들랑 이런 이제 것 같아요. 하면 좋겠어요, 그냥. 좀 더 네, 솔직해지자. 그냥 하면 되지. 예. 아니 이재명 대표 저도 이제 취재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연임할 생각은 별로 없었다. 그리고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일도 많고 그래서 피곤하다. 뭐 내가 꼭 해야 되냐 이런 말을 주변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너무 폭주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러니까 대안의 리더십으로 누구 세울 거냐라고 민주당 내부에서 고민을 해봤는데 네. 이재명 대표 말고는 딱히 안 보인다라는 게 중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라는 게 이제 내부의 컨센서스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연임을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규정을 바꾸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정은 규정대로 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당권 대권 분리의 원칙이 있고 그리고 필요하면 저는 김영진 의원의 주장 중에 일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목은 임기를 단축할 수는 있어도 임기를 늘려서 가는 것은 그거는 우리 과거에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봤지 않습니까? 뭐 그 똑같이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규칙을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판단을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 많은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 잘못하면 저는 기자니까 막 얘기하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 얘기하면 혼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원들한테. 네. 그러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하지만 이 말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 좀 나가서 해달라라고 네. 말씀들도 많이 외주줘요? 아니 외주 주는 건 아닌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도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예, 용감하게 본인들의 의견을 정치인답게 얘기를 해야죠. 네. 그런데 이제 뭐 당원들한테 비판받으면 뭐 다음에 공천받기도 힘들고 뭐 하기도 힘들고 뭐 활동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말 못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비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재명 대표 외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대안이 없어서 대표를 연임해야 되는 게 맞다면 더불어민주당도 진짜 국민의힘만큼이나 한심한 정당이네. 아니 의석이 몇 개인데 의원이 몇 명인데. 의석이 몇 개인데 아무리 찾아도 대안이 없어서 연임을 해야 된다? 아니
3석밖에 안 되는 개혁신당도 이준석 대표가 연임 안 했어요. 그리고 네. 허은하 대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 대안이 없어서 연임해야 될 정도면 그 한심한 거죠. 뭔가 이렇게 대안될 당연히. 만한 분들을 또 총선 전에 많이 이렇게 잘 또 보내드리고 아니, 근데 그러면 사실은 더 만약에 뭐- 그런 이유라면 더 문제고요. 그건. 근데 사실 민주당의 대안은 있죠. 뭐 있죠. 추미애 대표도 계시고 아. 뭐 그리고 뭐 그럼 대표 2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연임은 아니잖아. 네, 연임은 아니니까. 아니, 네. 국무총리도 두 아, 번 두번 하죠. 맞아, 그러는데 맞아. 아니 한덕수 총리 지금 2번밖에 안 번 했나요? 맞아요. 왜 이렇게 네, 오래 한 2번 거 같지? 합쳐서 기간은 1등입니다. 합쳐서요 기간 예. 1등. 1등. 예.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왜 없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눈치 보는 거죠. 혹여라도 지금 뭐 출마했다가 뭐 비판받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정치인들이 그리고 조금 아니 욕 좀 먹더라도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 얘기해야 정치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자가 제일 용감한가?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어쨌든 목소리 뭐 제가 잘 판단해가지고 네. 당원의 의사가 개정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원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내가 그렇게 착한가? 너무 착하시대요. 나보고 네. 수박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난감합니다. 여튼 아니 민주당 근데 내에 저 그 수박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수박이요? 사람한테 자꾸 좀 나는 네. 과일이 아닌데. 그렇게 그렇죠. 이제 약간 비하하는 듯한 네. 표현을 하는 것. 예. 요새 수박값도 비싼데 아. 수박을 많이 무시하지. 비싸요. 아. 네. 수박 많이 비싸요. 귀하게 과일 다 쳐줍니다. 비싸지만 비싸요. 수박 네. 진짜 비싸요. 조금 뭐 한 7, 8kg 좀 넘어간다 싶으면은 그냥 3만 원 무조건 아. 넘어갑니다. 예. 수박 예전에 참 그 비 오는 날 진짜 엄청 싸게 팔았는데 그죠? 못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수박을 못 먹는 다시 방송으로 돌아가시. 네. 예. 자 그렇게 이제 민주당 내에도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있으나 밖으로 표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예. 예, 저 그런 이러다 또 취재 편의점 막 구독자 빠지고 안녕하십니까, 안좋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계 은퇴하면 됩니다. 무슨 뜬금없이요? 그 재판 지금 결과 다 나왔잖아요. 아. 지금 은퇴하고 뭐 소설이라고요? 그러면 더 떳떳하게 당당하게 출석하십시오. 웃으면서요. 아하하하하. 사실은 갑니다. 아, 정치 커리어가 쌓일 만큼 쌓이셨는데 네. 항상 예측하기 어렵네요. 발언 내용은. 안철수 안철수요. 의원이 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정계 은퇴를 하라고. 예. 아 근데 굳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여쭤보는 게 헌법 84조가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2027년에 출마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이제 재판도 중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재판은 그냥 진행되는 거고 추가로 소출을 받지 않는 건가요? 그거는 해석론의 맞아요. 문제인데 네. 사실은 재판이 중지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제 의견으로는 네네. 왜냐하면 이미 기소된 거를 취소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다만 이제 형사 불소추 특권의 의미라는 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 재판이 시작돼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불소추 특권을 부여했다는 점을 보면 네. 일단 시작됐던 재판, 형사 재판은 재임 기간 중에는 중단이 정지된다고 된다.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해석이 뭐 기소만 못하는 거지 재판 진행 중인 건 이제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있고,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면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의미가 뭐냐 봐요. 네. 왜 재임 기간에는 기소되지 않는다라고 했겠느냐. 그거는 기소돼서 법정에 불려다니면서 재판받고 이런 거는 현직 대통령의 네네네.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안 하는 하게 해주자라는 의미라면 네. 진행되던 재판은 재판도 적어도 멈추는 게 중지되고 맞다. 임기를 마친 이후에 다시 재개되는 거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네. 저도 관련해서 헌법학자 여러분 이제 만나보시니까. 취재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얘기를 하시고 그 헌법 84조에 규정을 해놓은 건 대통령이 그 직무 수행 중에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국민적 피해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 네. 재임 중에는 중지를 했다가 임기가 끝나면 바로 속행할 수 있도록 한 거다. 다만 그러면 재판은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는 불가능한 거냐? 그렇지 않다. 수사는 예, 대통령과 관련돼서 재임 중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나쁜 대통령을 재판받게 하고 수사받게 하자, 나쁜 대통령에 대해서 잡아넣자, 뭐 이런 판단을 하는 데는 의미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국민들이 표를 찍어서 당선된 선출직 네. 선출직 대표이기 때문에 선출되지 않은 판검사들에 의해서 임기가 단축되거나 보장되지 않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네. 심각한 사법 독재로 갈 수 있다. 프랑스 혁명 이전에 이른바 법복 독재 뭐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됐던 것처럼 네. 우리도 그런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라고 헌법학자들 네, 네, 중에 네, 일부 네.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헌법 교과서 읽어본 지가 3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해석이 나오는데 다른 해석은 제가 선뜻 동의하고 아, 그러니까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또 검찰 개혁 시즌 2 추진한다는 그 뉴스도 한번 좀 볼까요? 네, 그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혁신당 대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함께 검찰 개혁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시켰던 검수완박을 범야권 주도로 다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어제 토론회를 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과 사건 종결권을 갖고 있어서 한마디로 누군가를 범인, 피의자로 보느냐 마느냐는 검찰의 칼 끝에 달린 셈이다. 검찰권 개혁 없이 민주사회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네.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도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됐더라면 나 역시 국회에 안 돌아왔을 것이다. 가장 시급한 일이 검찰 개혁이라는 걸 알려준 것이 윤석열 정부의 큰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 개혁에 조국혁신당 그리고 민주당이 같이 힘을 모아서 네.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렇죠. 근데 핵심이 중대범죄청을 만든다. 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청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가 수사하게 한다. 그다음에 검찰 남아 있는 조직은 공소청으로 해서 기소만 하게 만든다. 뭐 이렇고 검찰청의 지위를 좀 낮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핵심이 돼 있거든요.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네. 그 수사 기소의 분리, 분리. 그리고 그 검경 수사권 분리 조정 뭐 이런 차원에서의 이제 계속 연속성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고 권력의 눈치를 다른 거 다 떠나서 김건희 여사 소환조차 못한다는 건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다 본 사건에 대해서 소환도 못하고 소환 요구했던 사람들은 다 인사 대상이 됐다.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네. 중수청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고 수사 인력들을 중수청으로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공수처는 어떻게 할 거냐? 네. 근데 공수처의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인력을 확대해서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하는 걸로 봅니다. 공수처는 좀 더 확대하고 네. 요 수사 방향은 인력을 확대해야 된다. 네. 이런 쪽. 개혁신당은 어떻게 같이 갑니까? 아니요, 같이 안 가죠. 그리고 지금 말은 그렇게 간단하잖아요. 그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중대범죄만 하고 극히 한정된 수사만 하고 나머지는 기소청으로 한다. 그러면 기소청으로 하려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검사가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처음부터 인벌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한 몸처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온갖 그 단계별로 사실상 수사 지휘라고 하던 아니면 뭐 수사 조언이라고 하던 그런 게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검사가요? 네. 근데 지금도 근데 일반 형사사건 수사할 때는 검찰이 지휘를 하잖아요. 아유 지금은 완전히 딴 몸이죠. 기관도 따르고 다 따른데 네. 경찰에서 수사한 거를 뭐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일부는 그냥 경찰에서 불송치 종결도 하고, 결정을 하고 송치하는 것만 검찰에서 받아서 뭐 보안 수사를 해서 기소하든지 불기소하든지 하는 건데 이런 보안 수사 내지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빼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경찰서에 정말 파견을 가든지 아니면 수시로 만나서 하든지 한 몸처럼 움직여야 왜 그래야 되거든요.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검사라는 거는 법률 전문가로서 네.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경찰의 수사에 있어서의 법률적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지금처럼 완전히 분리돼서 딴 몸으로 움직여 갖고는 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아니, 부분에 대한 수사해갖고 온 방안이 거에 없는 거지. 예, 수사해갖고 온 거에 대해서 이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좀 다시 재수사를 해라. 이 방향으로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꼭 같이 처음 수사 단계부터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경찰에서 송치를 해요. 네, 그러면 검찰이 보안 수사 요구라고 예, 이제 예. 다시 내려가요. 네, 네, 네. 양 기관 간에 핑퐁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사건이 끝나질 않아요. 그래갖고 그리고 이게 사무실도 분리돼 있고 완전히 다른 조직에서 한 거를 네, 얼마나 철저하게 이행이 되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가장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피해를 국민들이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형사 사건이 엄청 느려졌거든요. 옛날보다 처리되는 속도가 느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책임의 주체가 없어졌어요. 양쪽에서 핑퐁을 치면서 네. 한번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사건을 처분을 한 거죠. 뭐 이제 속칭 사건 뗀 거지. 네, 검사 입장에서는 보안수사지에서 다시 경찰로 넘어가면 자기 입장에서 사건을 뗀 거예요. 네. 네, 하지만 사건 당사자, 특히 범죄 피해자는 사건이 처리가 안 된 거잖아요. 종국 처분이 안 난 거잖아요. 네네. 기소청의 문제는 뭐냐면 수사권이 없는 기소청으로 유지를 하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처음부터 개입이 돼서 양 기관 간에 소위 핑퐁 치는 일이 없도록 네.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네네. 안이 지금 없는 거죠,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야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생각하기엔 만약에 이렇게 분리되더라도 예를 들면 경찰 내에도 뭐 웬만한 뭐 그냥 작은 사건들이야 뭐 경찰분들이 당연히 뭐 법적으로 뭐 큰 문제가 없으실 거고 네. 만약에 좀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경찰 내에 뭐 법률 자문 같은 거 하는 뭐 이런 데가 있을 테니 혹은 뭐 이제 만들면 될 테니 그분들이 법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는 수사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검찰로 넘기고 검찰에서 이제 보고 정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뭐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큰 문제 없으면 그냥 이거 기소해 갖고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아니, 되는 거 지금 아닌가? 얘기한 경찰에서 그런 자문해주는 역할을 검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검찰만을 놓고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경찰과 검찰을 같이 연동시켜서 전반적으로 흔들어서 재조정이 필요한 네. 그런 대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런 차원에 말씀 드린 거죠. 예,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복잡하지만 그거는 세팅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국가수사청도 있잖아요. 국가수사본부, 경찰청에 경찰청 안에 있는. 근데 거기에 관련된 역할 조정도 또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로 들어가면 상당히 세부 논의가 필요할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과 같은 비대한 검찰 조직을 그대로 놓고 계속 뭐 권력이 변하는 대로 권력의 맞춤형으로 수사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차원에서의 새로운 손질이 필요하다라고 네네네. 판단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제 시작입니다.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 말씀드리고 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멋있어 보이려고 정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이상입니다. 아니 근데 사무실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요 이슈는 근데 네. 우리가 그 검찰개혁 3법이 나오면 전문가들과 함께 그러니까 검찰 네. 전문가들과 수사 전문가들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오히려 이제 중대범죄 사실 수사청이 결국에 검사들이 다 가게 될 텐데 그게 얼마나 다를지가 저는 의문이고 공수처 생길 때도 똑같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되게 결국엔 또 기형적인 구조로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하는 고민들은 있는데 이 법안이 나오면 그거 아니요, 가지고 한번 그거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신헌법 때 만들어진 그 영장 청구권을 검사만 갖도록 해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영장 청구권을 가지면서 기소 독점권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다 검찰이 갖고 있는 이 패단을 네.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야 된다. 기소하는 사람 따로 수사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지 네. 한 사람이 앉아서 수사 다 하고
꼭 기소할지 말지 생사 여탈권까지 다 결정하는 것은 옳지 네네. 않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걸로. 네네. 아, 근데 지난 정부 검찰 개혁이 실패한 것은 결국에 중대 범죄는 검찰한테 남겨뒀기 때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6개 중대 범죄는 다 그냥 검찰 수사를 하게 뒀잖아요. 특수부는 살려놓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 거기서부터 저는 좀 어려움이 시작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는 맞아요. 모셔놓고 다시 말씀을. 지난 정부에서 특수부를 잘 활용했었죠. 엄청 키웠죠 사실은. 특수부를. 그니까 뭐 아무튼 얘기를 뭐 전문가들 모시고 한번 네, 해보죠. 전문가들이. 네네. 자 그리고 야육당이 교섭단체를 만들려는 이거 움직임이 합니까 안 있습니까? 합니까? 조국혁신당, 네, 개혁신당, 그거 한번 짧게 진보당, 확인해보죠.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렇게 국회 비교섭단체 6당이 한 자리에 만나서 교섭단체 위주의 국회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논의했고 결론은 내지 못하고 이제 2주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다 합하면 20일 21개 의석이 있으니까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미래에 있는 김종민 의원은 그냥 이게 우리가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 개혁신당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죠. 제가 보기엔 그 21석 중에 3석은 빼야 될 것 같은데. 개혁신당 뺍니까? 확실하게 빼는 겁니까? 그래요? 왜요? 왜? 예? 너무 달라요? 아니 조국혁신당하고도 거리가 멀지만 네네. 진보당하고 진보당하고는 같이 진짜 한다고요? 멀죠. 네. 개혁신당이? 네. 그래서 같이 뭉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네.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교섭단체가 운영의 필요성에서는 매우 크잖아요. 예를 그렇긴 들면 하죠.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모여가지고 교섭단체 기준을 20석이 아니라 10석으로 줄이는 걸 6당이 같이 교섭단체를 만든다면 발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발의할 수 있겠죠. 막 설득을 엄청나게 이 명분을 가지고 한 다음에 그것만 통과시키면 통과가 돼요? 네. 발의하듯 가능하겠지만 통과가 돼요? 그거 통과하면 조국혁신당만 좋은 거 아니에요? 10석이면? 10석이면 그렇지 거긴 단독으로 교섭단체가 예, 될수 되는 있고. 거죠. 네. 그러니까 교섭단체의 허들을 3석으로 줄여준다면 그런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하는데. 10석으로 줄이는 거는 뭐 동의가 어려울 것 같고. 네. 어, 이건 뭐 아마 힘들 것 아니 같다. 그러니까 지금 네. 국회 운영에 있어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교섭단체가 안 되는 정당은 사실은 그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의 그 사람 취급을 못 받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불가촉 천민이. 거의 그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는 공감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달라도 너무 달라서 그렇게 6개당이 같이 모여서 교섭단체 구성하는 거는 잘 상상이 안 되는데요. 개혁신당은 좀 외로울 것 같아요. 국민의힘하고도 다른 같이 야, 하기가 어렵고 야육당하고도 같이 하기 어렵고 많이 그러네, 외로울 것 진짜. 같다. 좁은 길로 갑니다. 네. 뭔가 이렇게 같은 그래도 외로워도 슬퍼도 울진 않아야죠. 저기 캔디 정신이에요. 저기는 그 뭐 지금은 같이 안 하지만 참 그래도 우리의 뭐 우군 정도는 되겠지 뭐 이런 데가 없는 거죠? 잘 안 보이죠? 너무 슬프다. 네, 아주 외롭습니다 개혁신당. 네, 그 외로운 개혁신당 또 잘 꾸려 나가시기 바라면서 네. 오늘 어떻게 요 정도 마무리하면 괜찮을까요? 조금 아쉬우시면 혹시 뭐 이 이슈는 왜 안 다루냐 좀 답답하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 아니요 그냥 용방불패 TV 광고라도 한 번 더 하고 자 구독과 좋아요. 본업입니다. 본업 지금. 네. 그 우리 장윤성 기자님 뭐 예. 굳이 홍보하실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되고 네, 취재 있습니다. 편의점 구독 네.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예, 구독 나가시지 마시고 네. 우리 저 불편하시더라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뭐 혹시 하나요 유튜브? 안녕하십니까, 홍교환입니다. 저는 요즘에 변호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끝입니다. 그 유튜브 변호하시는 거 아니에요? 황교안 TV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는 막아야 합니다. 사퇴하십시오. 자 이렇게 재밌는 장로한 여의도 꼭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요 정도에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김용남 의장님, 또 장윤성 기자님, 최윤경 기자님, 또 이상민 크리에이터 고생 많으셨고요.